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만에 5만 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졌습니다. 한화로도 7,2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한 8천만 원. 또 영상 나갈 땐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뭘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죠. 그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위기 공포. 그다음에 마지막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었어요. 네. 그 영향으로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돈이 꽤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 세 가지 영향이 가장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작가님 이게 참 웃긴 게 유튜브 한 달 전이 뭐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유튜브 썸네일을 제가 보면 경기 침체 얘기 하나도 없어. 네. 가끔 가다 뭐 최용식 소장님, 곽수종 박사님 이런 분들 나오셔서 이 미국 경제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어떤 전문가도 나와서 일주일 뒤에 주식 폭락하고 비트코인 폭락한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은 갑자기 막 경기 침체 이런 위험이 원래 있었다는 것이 막 나온단 말이죠. 이게 예견이 안 됐던 사태인가요, 이게 원래? 일단은 지금 이번 사태가 사실 경기 침체 공포만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듯 그 중동에서 전쟁 위기가 있는 거,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영향으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 거,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한 지점에 몰려서 동시에 출현하다 보니까 그게 더 강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거지.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뭐 경기 침체가 100% 확실화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냥 위기, 공포, 의혹 그 정도인 거죠. 의혹 정도. 의혹 정도의 단계인데 그게 이제 다른 거대한 것들이 동시에 오다 보니까 얘가 합쳐지면서 더 거대하게 보이는 거죠. 그림자가 단독으로 볼 땐 요만한 애였는데 다른 그림자들이 막 이렇게 합쳤어. 그러면 이렇게 싹 봤을 때는 엄청 거대해 보이는 거죠. 그쵸. 그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동시에 몰려오면은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지잖아요. 저는 이번에 발생한 2024년 버전 블랙 먼데이가 그런 일종의 패닉 현상이었다고 봐요. 패닉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패닉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일어난 현상이지 실제로 경기 침체 위험이 그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우리가 제가 여기 맨 처음 나온 게 언제죠? 저희 2, 3월 정도인가요? 그쵸. 뭐 그 정도.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나와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금리나 5월 정도에 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시장의 가장 그 높은 그 예측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연준이 계속 뭐라고 했나요? 미국 경기 괜찮다. 맞아요. 우리는 확실한 데이터를 원한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늦추다가 지금 제가 8월에 나왔는데 아직도 금리 인하가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아직 안 됐죠. 이제 9월에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서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약간 후행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나빠져 있는 상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미리미리 해야 된다. 미리미리 해야 돼요. 병도 똑같잖아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지. 근데 연준이 하는 거는 뭐냐면 확실한 데이터를 원한다. 이거는 뭐냐면 말기 진단 받으면 그때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4.3%까지 가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가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실업률만 높았으면은 이거 좀 불안한데로 끝났을 텐데 뭐 근데 9월에 금리 인하하겠지 했을 텐데 갑자기 전쟁 공포도 나오고 하필이면 또 일본이 금리 올리면서 엔캐리가 나오고 지금 뱅크 오브 재팬의 부총재님 발표를 보니까 금리 인상 이제 추가로 안 하겠다. 이제는 좀 우리가 한번 오른쪽 난리 나더라. 미국 형님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도대체 뭔가 이게 이건 정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N이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채권 금리가 대략 한 4% 정도였죠. 그렇죠. 그럼 내가 0% 금리로 돈을 빌려. 4% 금리인 곳에 맡겨.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4% 수익이 그냥 공짜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100% 다 빌려서 하면은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4% 공짜 수익이에요. 그렇죠. 확실한 수익이죠, 심지어. 채권이니까. 채권이니까. 그러면은 N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채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채권만 사는 게 아니고 공짜로 빌리니까 공짜로 빌릴
지금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도 사실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출 금리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공짜로 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도 지금 비트코인 몇 개. 금리 인하 국면에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자산 시장이 오르는 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돈이 많이 풀리니까잖아요. 네. 네. 그래서 N을 공짜로 빌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빌려서 뭐 엔비디아 사고, 네, 미국 주식 사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사는 사람들도 있겠고, 채권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3배 커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암호화폐도 당연히 사겠죠. 그렇죠. 근데 금리를 올린대. 근데 이번에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거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도 일본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엔화가 강해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엔화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니까. 그럼 엔화가 더 강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나는 더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엔화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엔화를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엔화 자체가 비싸지니까 내가 엔화를 비싸게 사서 갚아야 돼요. 되갚아야 돼요. 심지어 달러는 싸지죠. 이제 금리 낮으니까. 그렇죠. 그럼 싸진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내가 팔면은 싸진 달러로 비싸진 엔화를 사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 본 거 다 토해내기. 다 토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포감에 사람들이 빠르게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엔화를 갚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이미 8월 초부터 나스닥이 거의 5% 정도 하락했던 게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영향이 그때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는 오늘 미사일 쏜다, 내일 미사일 쏜다. 맞아요. 뭐 이스라엘 하면 전쟁 난다. 지금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뉴스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갑자기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이게 다 겹쳐서 나온 거죠. 겹쳐서 하나만 나왔으면은 그냥 뭐 조금 뭐 그날 약세로 그날 했던 그 정도인데 동시에 겹쳐서 나오고 심지어 그게 주말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주말 동안 시장이 안 움직이잖아. 그렇죠. 근데 시장이 움직이는 비트코인이 일요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은 안 움직이잖아. 네. 채권 시장도 안 움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해야죠. 그게 월요일 날 한꺼번에 다 나온 거야. 3일치가 몰아서. 심지어 그게 몰아서 한꺼번에 응축돼서 나오기까지. 그렇군요. 그러면은 작가님 요번에 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일본 뭐 금리 엔캐리 트레이드 사건 터지고 전쟁 지정학 공포 터지니까 비트코인도 여지없이 떨어지더라. 네. 이거 그러면은 경기 침체 오면은 네. 만약에 이게 더 나빠진다면 비트코인 뭐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의 그 경기 침체 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 역사에 힌트를 얻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가지는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 답이 나오거든요. 비트코인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의미에서 나온 자산이죠. 그렇죠. 정부가 그냥 무제한으로 구제금융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탐욕을 부렸던 은행들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의미에서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당연히 리먼 브라더스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장 큰 경기 침체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나온 경기 침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팬데믹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팬데믹은 약간 비경제적 경기 침체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경기가 좀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의혹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던 시기잖아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결정타를 딱 꽂은 건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나서 제대로 된 경기 침체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게 팬데믹이고. 그러면은 팬데믹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락다운 시작되고 했을 때 전 세계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이 제일 빠르고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제일 빠르고 강하게. 그때 비트코인이 중간 고점 대비 72%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딱 터진 그 시점,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시점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시장이 떨어졌었잖아요. 그 시점에 일주일 만에 57% 정도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폭락을 했었던 거죠. 물론 그때 금도 일주일 만에 15% 빠졌어요. 그 다음에 S&P도 일주일 만에 25% 빠졌고, 뭐 코스피, 나스닥 이런 것은 한 거의 30% 이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만 뭐 엄청나게 빠진 거지만 다른 것도 생각을 한다면 또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그냥 이해할 만한 수준인데 어쨌든
경기 침체가 딱 터지고 뭔가 위기가 터지고 네. 했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강하게 하락했던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고 그쵸. 그다음 유동성을 풀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그쵸. 국가가 제로 금리를 하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무제한 양적 완화. 네, 무제한 양적 완화 하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그 유동성 확장의 혜택을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터진 이후 바닥 가격에서 1700%가 올랐습니다. 1700%요? 네. 18배. 18배. 야. 네. 그럼 72%, 뭐 57% 떨어지고 네. 60% 떨어진다면 1700% 올랐으면은 그렇죠. 떨어지기 전보다 뭐 훨씬 더 많이 올랐죠.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올랐네요.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거죠. 10배 가까이. 네. 그러니까 유동성 확장의 혜택도 가장 많이 받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이때가 그러면 뭐 한 700만 원 하다가 30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8천만 원 갔던 그 시기입니까 혹시? 그렇죠. 그죠. 네. 야 단위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앞 단위가.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런 과거 역사에서 유일한 그 경기 침체가 네. 2020년 3월 네. 이때기 때문에 그때를 뭐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위기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다른 어떤 자산들보다도 더 초기에 강하게 매도세가 나온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위기가 잠잠해지고 그 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장이 이루어지면은 네. 그 혜택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게 과거 역사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던 비트코인의 유일한 경기 침체 사례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트코인의 자산적 특성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이번에 또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를 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의 자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총 두 가지 특성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자산군으로 치면은 상품 자산에 해당을 합니다. 네. 네. 상품자. 주식 같은 거는 증권 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 누군가 발행을 하는 그런 주식 채권 같은 증권 자산이 아니라 네. 상품 자산이에요. 상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정 발행자가 있는 것이 아닌 그래서 금이라든지 네. 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원유도 상품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상품 자산이에요. 네.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상품 자산에 해당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드하고 금과 비교했을 때 다른 특성이 하나 있는데 아직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입니다. 동시에. 위험 자산. 네,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포함이 돼요. 네.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금과 같은 상품 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네. 금, 비트코인 이런 상품 자산이 가지는 자산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고 하면은 통화에 대한 해지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네. 예. 통화 가치가 장기간으로 보면은 영원히 하락하잖아요. 네. 이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해지가 이 상품 자산의 최고의 자산으로서의 가치예요. 네. 그 통화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매력 저장 수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일단 비트코인이 가지는 자산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예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시가총액의 5% 정도가 공업용이라든지 상업용, 그 다음에 뭐 사치품용, 네. 그 다음에 의료품용 이런 용도로서의 가치를 가져요. 나머지 95%가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의료용으로 쓸 수 있나요? 아무 짝이다 쓸모 없죠. 구매용 뭐 공업용으로 쓸 수 없죠. 네. 사치품용으로 뭐 비트코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 보이나요? 디지털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면 금은 95%가 구매력 저장 수단, 통화에 대한 해치인데 네. 비트코인은 그냥 100% 통화에 대한 해치예요. 음. 그러면 어떤 그 100% 통화에 대한 해치만 그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 이 자산의 가치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공급과 수요예요. 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수가 없다. 네, 와, 변수가 없이 그냥 오로지 공급과 수요예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데 네. 공급과 수요를 누가 결정하나요? 사람들이 결정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반영되는 자산이 상품 자산이에요. 다른 어떤 자산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그 사용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식은 기업이 어쨌든 현금을 벌어들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영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그 돈만큼보다도 못하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 금 이런 상품 자산들은
구매력 저장 수단이란 거 외에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니까 사람들의 심리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금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이유가 네. 시가총액이 무시무시하게 크죠. 그쵸. 16조 달러에서 미국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기업 시가총액 다 합친 것보다 커요. 아. 근데 엄청나게 몸집이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심리에는 얘는 꿈쩍다는 거인 같은 존재다. 네, 거인 같은 존재예요. 네. 해탈한 존재예요. 뭔 일이 생겨도 한 방 맞아도 네, 끄떡없다. 근데 비트코인은 금의 16분의 1의 크기예요. 미국 기업 한 개 기업보다도 작아요. 메타보다도 지금 작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심리에만 가격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시가총액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너무 쉽게 흔들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위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비트코인은 환금성이 현존하는 모든 자산들 중에서 현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일 높아요. 네. 왜냐면 1년 365일 24시간 그렇죠. 언제든 팔 수 있어요. 주식은 밤에 쉬고 네. 주말에 쉬는데.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에 한꺼번에 몰려서 나온 거잖아요. 매도 주문이. 그렇죠. 네. 근데 비트코인이 일요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전날 팔 수 네. 있으니까.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1초 만에 들어가서 팔 수 있고 한밤중에도 팔 수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식 팔면은 내가 내일 돈 받을 수 있나요? 이제 뭐 정상 기다려야죠. 2, 3일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네. 주말 끼면 더 기다려야 돼요. 네. 비트코인은 내가 지금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팔았어. 네. 그리고 바로 내 그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그 거래소에서 또 통장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1분 안에 현금이 된다. 통장으로 꽂히는 거예요. 네. 빠르다. 네. 그러니까 뭔 일이 터지면은 비트코인은 황금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매도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제일 빠르니까. 네. 금 현물을 내가 어떻게 한밤중에 가서 팔 거냐고. 그렇죠. 못 팔잖아. 맞아. 집 한밤중에 내놓을 거예요? 안 되잖아. 부동산 팔려면 몇 달 네, 걸리죠. 몇 달 걸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1분 안에 통장 안에 현금까지 들어요. 이런 자산은 없어요. 네. 그냥 그러네요. 통장에 순수 입출금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제외하고는 네. 예적금도 이렇게 안 되죠. 그렇죠. 예적금보다도 황금성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웬만한 현금성 자산보다도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이 일단 딱 터졌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팔기 좋은 애 누구다?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다. 네. 이런 높은 황금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라도 금처럼 거대했으면 이렇게 쉽게 변동성이 생기지는 않죠. 네. 그런데 시가총액도 작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높은 위험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이번 경기 침체 아니면 전쟁 위기 네. 이런 게 딱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매도가 강하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인 것이죠. 그러면은 작가님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한쪽 측면에서는 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거나 전쟁이 위협이 현실화되면 가장 빨리 떨어지고 가장 많이 떨어질 것이다. 네. 동시에 과거의 코로나 팬데믹 예로 봤을 때는 네. 결국에는 많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유동성 확장과 돈 풀기가 시작되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결론이 나도 될까요? 그게 실제 지난 경기 침체 때 있었던 역사고요. 역사다. 역사고 이번에도 지금까지 보면은 네. 그런 위기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빠르게 많이 떨어진 게 비트코인이었죠. 메이저 자산 중에. 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보면 되는데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네. 그다음 중국 인민은행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경제 위기 선포했어요. 네. 그쪽은. 영국도 금리 내렸겠죠. 네. 네. 유럽도 내렸죠.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지난 2022년 정도부터 하락세다가요. 네. 되돌아왔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최고치를 향해서 신고가를 뚫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그 돈 풀기도 네. 다시 최고점 가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 사이클이 수축 사이클이었다가 네. 이제부터 확장 사이클로 가는 신호가 딱 나온 거예요. 신고가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왜 비트코인은 유동성 확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가를 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앞에 말한 그 자산적 특성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상품 자산이라고 네. 했죠. 그럼 금이 왜 경기 침체 시 좋나요? 간단하죠. 금은 기업처럼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자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경기에 간접적인 영향을만 받아요. 이게 간접적인 영향인 것은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투자도 안 하겠죠. 그쵸. 금도 안 살려고 하겠죠. 네. 그런 간접적인 영향만 받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럼 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냐? 주식. 그렇죠. 주식은 뭐 기업들 장사 안 되고 네. 망해가는데 뭐 난리 났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 네. 소비를 안 하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져요. 현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그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의 최대의 가치인데 그렇죠. 이 현금 흐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유동성이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늘 떨어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확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경기가 안 좋다는 그게 뜻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핵심 가치인 주식은 들어오는 현금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금은 달라요. 금은 벌어들인 현금이 있는 게 아니라 금의 핵심적 가치는 뭐라 그러죠? 통화에 대한 해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빨아들인 스폰지 역할이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의 핵심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근데 유동성에게는 완전 직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뭐 좋은 게 더 큰 거네. 그렇죠. 좋은 게 더 큰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리면 내릴수록 그 유동성이 늘어나는 혜택을 많이 받는 게 금과 비트코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번 팬데믹 때 보면 그때는 뭐 그냥 극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기업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네. 그렇죠. 부동산은 공실 나고 난리 네.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수 있었던 건 네. 엄청나게 푸는 돈을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하니까. 그렇죠. 흡수한 거죠. 그런데 금과 비트코인이 여기서 달라진 건 뭐냐면 금은 비트코인보다 16배가 크다 그랬죠. 네. 그럼 이렇게 큰 스펀지인 거예요. 네. 그럼 물이 이렇게 좀 들어왔어. 네. 그럼 물 먹었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요만한 스펀지야. 그럼 그럼 똑같은 양의 물이 들어와도 얘는 물이 완전히 축축하게 다 젖어져 그쵸, 버리겠죠. 그쵸. 흠뻑 적셔지겠죠. 네. 유동성에.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금보다도 훨씬 더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유동성 확장의 혜택을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초기에는 가장 크게 하락을 하지만 그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도 비트코인이다. 이게 지난번 사이클의 역사인데 이번도 지금까지만 보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았어요. 네. 그럼 이제부터 금리 인하 시작돼요. 미국도 네.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시작되면서 유동성이 최고가를 갱신했고 이제부터 유동성 사이클이 돌아와요. 네. 유동성이 확장 사이클이 이제부터 펼쳐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똑같았는데 네.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냐를 궁금합니다. 작가님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경기 침체면 비트코인 박살나는 것까지는 알겠어. 네. 그 다음에 희망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네. 더 오른다며 막 이제 막 더 경기 침체면 나중에 고점이 뭐 10억이 되는 건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부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 위기가 사라지고 네. 본격적인 유동성 확장이 이제 시작되면은 네. 결국 다시 사이클이 재개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만약에 유동성 확장이 더 강력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인가? 네.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유동성을 확장을 하면은 네.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지겠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겠죠. 네.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2021년의 분위기.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좀 있으면 다시 금리 인상할 인상한다. 거다. 맞아요.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내년 말 정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사이클 최후반부의 상승세를 또 어느 정도 제한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은 근데 지금 뭐 내년 말을 어떻게 예상해요? 맞아요. 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냥 방향성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유동성 확장 사이클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비트코인은 결국 사이클을 재개할 것이다. 재개한다는 거는 결국 다시 가격이 올라서 전고점을 뛰어넘고 더 높은 가격을 향해서 계속 가면서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그런 목표 가격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경기 침체가 실제 오더라도 네. 일시적인 고통은 더 크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상승장은 온다. 그렇죠. 단 더 고점이 높아질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 그렇죠.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